지난 2009년 이후 매출과 순이익 성장세가 가장 낮게 기록되는 등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애플은 간밤 뉴욕 증시 마감 후 작년 12월 29일에 끝난 4분기에 순이익 130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3.81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다음 분기의 실적이 이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자체 예측을 내놓으면서 애플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0% 가까이나 밀렸습니다.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채무 한도의 한시적 증액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했던 이번 법안은 미국 국가부채 법정 상한선을 오는 5월 19일까지 약 넉 달 동안 단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 측에서 밝힌 만큼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까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1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51.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확정치였던 51.5보다 0.4포인트 높은 결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중국 경기가 반등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PMI가 50을 넘어서면 경기가 확정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연속이나 50을 웃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과 관련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내렸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이 같은 예비 판정 결과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수세에 몰렸던 삼성은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애플 손을 들어줬던 예비 판정 내용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일정이 미뤄지면서 삼성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라는 최종 판정이 나오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1, 2, 3부로 나뉘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플의 실적 쇼크로 장 초반 1960, 한 7, 8포인트까지 밀렸었다가 중국발 PMI 지표 호조 2년에 가장 좋았었는데요. 이 같은 호조세에 1980 부근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거의 다 마이너스를 회복한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1시 구간에 나왔던 호조 소식이었고요. 하지만 이 지표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건 1시간도 채 안 됐죠. 북한에서 핵실험 우려스러운 발언을 내놓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2천억 넘게 팔기 시작했고 이것이 12시 이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코스피는 1970을 다시 내주더니 지금은 아침 저점보다 더 밀려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동차주, 특별히 오늘 한 잠시 후에 실적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가 4% 가까이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대차의 실적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2조, 매출 22조가량인데요. 현재 코스피 어디까지 빠져 있을까요? 네, 코스피는 1965까지 허용을 합니다. 15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 아래쪽인데 어제 막판에 급하게 빠져서 1960까지 허용을 했었는데 오늘 반등은커녕 더 밀리는 모습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가 외국인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하겠는데요. 현재 현대차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시점, 현대차의 낙폭도 조금은 줄어들면서 밑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코스닥 쪽에 한번 상황을 볼까요? 509.79 정도, 87 정도 되네요. 낙폭은 어제 대비 한 3포인트가량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나홀로 매도하면서 코스닥이 어제도 형님의 코스피 때문에 좀 밀렸었는데 오늘 같이 이틀 연속 조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시면요. 오늘 장중 한때 1,070원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한 1시 정도 구간에서는 약간 반락하기도 했었다가 지금 다시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한 3원 가까이나 오르면서 1,070원 비트하려고 하는군요. 자, 이번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까지 흐름을 보셨는데요. 중국장도 사실은 반락이 됐었거든요. 지금 낙폭을 다시금 줄이고 있긴 한데 이 중국장이 지표 호조 속에 1.8%까지 오전장 한때 급등을 했었다라는 걸 감안하면 중국도 상승폭이 줄고 있고 우리도 오전장 한때 힘들었던 구간까지 다시금 접어들고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현재는 조금 약간의 밑꼬리 정도만 달려있고 마이너스 3% 정도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이어서 보여드리죠.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권 애널리스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없는 장, 분위기 반전은 어려운 것일까요? 낮아진 기업 실적은 언제쯤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의 촉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의 촉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의 실적 쇼크, 사실은 2분기까지도 위태롭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시장 영향 그리고 관련주 매매법까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대적 부진, 이른바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왜 생겼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원인과 전망 함께 짚어보죠. 네,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함께해 주시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갤럭시 S4 기대 안고 얼마나 더 갈까요? 현 수익을 좀 보시면요. 모베이스로 한 40% 정도, 이렌텍으로 54% 높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닉이라는 기업의 탐방 어제 하셨다고 하는데 아주 따끈따끈한 후기 공개를 통해서 제닉이 1억 후보군으로 적합할지 여부도 함께 알려드리죠. 자, 일주일 정도 호흡으로 봤을 때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 알려드리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이 주목하는 한국사이버결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민번호 대체하는 인증 서비스 진출 소식에 최근 주가는 급등 흐름이죠. 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지명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김용준 인수위원장께서 결국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에 지명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인 만큼 전해드렸고요. 지금 현대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21만 원 정도에서는 하락세가 멈추어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도 1967. 여의도로 한번 나가보죠.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건 연구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애플도 결국 실적 쇼크 났고 오늘 부칸발 안 좋은 소식 여러 가지가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중국 지표 빼고는 별로 좋은 재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모멘텀이 향후 어디에서 좀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악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업 실적,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었던 애플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IT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정 확정 리스크를 비롯해서 국내 GDP도 발표가 됐는데 역시 부진한 예상을 했었지만 역시 부진한 부분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을 단기간 내에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간 내 주요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어닝 시즌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면은 기업 실적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겠지만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흐름 자체를 바꾸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V자형 반등, 급반등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시는데 수급적인 측면을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수급적인 요인도 한 가지 팩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 부분들이 1차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외국인들이 뱅가드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우세한 그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매매 쪽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장에 상당히 좀 수급적인 어떤 교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시 동향이 최근에 좀 축소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시장에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외국인들이 언젠가부터 한번 팔았다 하면 2천억 넘게 순매도고 사봤자 1,000억을 요즘 잘 사주는 모습 보기가 어렵죠. 오늘 이제 기업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현대차의 실적도 발표가 되었는데 작년 전체로 보면은 또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는 하지만 4분기만 놓고 보면은 글쎄요 매출도 또 영업이익 쪽도 다 둔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그래도 매출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낮아진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는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요? 예, 기업 실적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이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오늘 새벽에 발표된 애플 실적이 부진했지만 어제까지 발표된 미국 기업들, S&P 500 기업들 가운데 70개 이상, 지금 80개 이상이 이제 발표가 다 끝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 이상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교적 시장 기대치 이상은 부합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데 반해서 국내 기업들은 시장 기대치에 비트하기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것도 쉽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시장에서 좀 낮아져 있는 시장 기대치 정도 수준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거나 어떤 모멘텀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좀 주목해서 볼 부분들은 지나간 4분기 실적이 아니고 향후 1분기, 2분기, 상반기 전망인지 어떻게 제시가 되느냐가 조금 주목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지나간 실적에서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다면은 앞으로 나아갈 실적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려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적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면서 좀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기대치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의 충격을 좀 덜어주는 정도이지 시장을 끌고 가는 부분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적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들은 실적이 4분기까지는 안 좋아도 1분기부터는 완만하게라도 좋아질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IT 업종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도체 업종이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소재 산업재 쪽에서는 화학 업종이 1분기부터 조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실적이 부진하고 아직까지 센티멘탈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저점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역시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현재 조금 따끈따끈한 실적이 막 나온 애플을 통해서 본 1분기 IT는 이전 생각했던 그 1분기 IT보다는 좀 더 암울해지는 겁니까? 그리고 현대차는 4분기보다 1분기가 더 좋아지는지요? 그러니까 자동차요. 예, 일단 IT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애플이 실적이 좀 부진한 흐름을 요새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은 사실 국내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애플의 실적이 이제 같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은 애플이 부진함에 따라서 경쟁 업체인 삼성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애플을 매도하고 삼성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IT 업황 전체에 대해서 시각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과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상당 부분 이제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비롯해서 주요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일단 반사이익을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IT 업황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들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실적 부분의 흐름도 뿐만 아니라 환율 부분들이 사실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직접적인 경쟁 업체에 있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엔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 기업들, 특히 자동차 업종이 살아난다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고전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러한 우려감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양호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얼마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지금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당분간 자동차주 투자 심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는 어떤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가지지 못한 채 박스권 정도의 그런 흐름 정도를 벗어나기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요. 오늘 사실 영업이익이 매출은 좀 괜찮았는데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도 환율 직격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전반적인 오늘장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서점들을 통해서 굳이 주식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좋을지요? 일단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좀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면은 관망세가 좀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좀 조정 심리가 조금 더 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지만 저가 매수세 자체가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좀 돌려놓기에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크게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 투자 전략, 종목별 접근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이번 주부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조금 더 본격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에 따른 종목 선정 그리고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방향성 확인 시점까지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살짝 호전조 중심으로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고 박스권을 산정한 트레이딩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요. 외국인들이 조금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조금 방향을 잡으면 그때나 모를까. 지금은 실적이 되는 종목으로만 트레이딩하는 정도가 적합하다라는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건 연구위원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누구도 아닌 지점장님의 촉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가 뭐래도 오늘 이렇게 시장에 추가로 빠진 그 결정타는 애플이 먼저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상했었지만 역시 실적 쇼크, 영향력을 어디까지 어떤 종목에 국한해서 살펴보는 것이 좀 이성적일까요? 네, 앞서서 뉴스에서도 전해주셨지만 지금 애플은 이제 9월 결산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시간의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따라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장중 계속적으로 40포인트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시장에도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 EPS를 보면은 일단 예상치는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3.55달러를 예상을 했었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13.81달러 상회했지만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또 매출액 역시 이제 증가했지만 예상에는 소폭 미달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이폰, 아이패드 판매량은 기대치를 충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팟이나 맥 컴퓨터의 판매는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아마 2분기 매출의 예상치를 애플 측에서 410억 달러에서 430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널리스트들의 월가 애널리스트 기대치인 455억 수준을 455억 달러 수준을 하회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지금 향후 전망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애플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연말 쇼핑 시즌을 고려했을 때 가장 실적이 좋았던 때였고요. 특히 이번에는 아이폰 5나 아이패드 미니 이런 새로운 맥 제품 등을 공개한 이후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스럽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CEO 경질론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조너선 아이브 수석 부사장이 전면에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도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제 이러한 영향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 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글로벌 IT 업종에 대한 센티멘탈한 측면에서의 어떤 센티멘탈은 좀 훼손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IT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긍정적이지 않은 뉴스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 향의 매출 비중이 높은 벤더 쪽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애플의 어떤 이런 쇼크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가 좀 감소되는 것 또는 이제 경기 둔화 이런 지속에 따른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지난 4분기의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플의 매출 감소가 이루어진 만큼 오늘 국내 삼성전자의 매출은 이제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금년 들어서는 아시아 쪽 중심으로 해서 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급성장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애플 대비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좀 보유했다라고 결론을 내려본다면
일단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그 벤더 업체들, 밸류체인 업체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반대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나저나 다우는 올 한 해 새해 들어가지고 1월 달 한 5% 정도 올라서 뭐 아주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만 왜 이럴까? 다들 이제 그 자기만의 분석들을 내놓으시던데 뭐 수급도 수급이지만 시총 비중으로 봤을 때 IT하고 차, 이른바 전차가 각기 다른 이유로 좀 안 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언제쯤 이 커플링이 다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일단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전일 그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 글로벌 주요 증시가 대부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대조적인 모습을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1월 되면은 1월 그 어떤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1월 효과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이와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모습이고 연말 연초의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 못하는 이런 과정 등이 그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가 이렇게 유독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런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4분기 실적 부진, 4분기 실적 그 가이던스 전망이 자꾸 이제 좀 내려가고 있죠. 물론 같이 눈높이도 뭐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조금 안 좋다라는 점하고 또 무엇보다도 아마 환율 요인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이제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코스피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고요. 글로벌 경기 개선 가능성 등을 좀 고려해 본다면 어느 정도 코스피는 하방 경지성을 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2013년도 들어서 뭐 영국, 또 러시아, 미국, 홍콩 이런 그 주요 선진국 주요 증시들이 지금 3% 내지 4%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뭐 태국이나 일본 또 프랑스 증시도 3%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내 증시만 유독 이렇게 상대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하락세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고용이나 주택 등을 중심으로 그 미국의 경제의 어떤 그 성장세가 지속 가능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 경제도 작년 3분기의 저점을 이제 통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표 등을 보면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 고려해 본다면 아마 코스피의 하방 경직 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반면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좀 부진한 그 추이에서 갑자기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에는 환경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고려했을 때 아마 원달러 환율 수준을 상당히 좀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매매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구간이 일단 환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 국내 주식시장이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하고 맞물리면서 그 외국인 매물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점, 또 여기에 이제 정책 당국에서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좀 대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들에게는 단기 환차손 가능성도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고려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눈에 띄는 점은 또 중기적인 성격에서 우리 시장을 좀 다시 바라본다면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 이걸 우리 괴리율로 좀 환산해 본다면 지금 30%가 넘는 아주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경우 현재 그 12개월 EPS 기준으로 PER이 12배, 12배 이상에서 그 이상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에 1960선 때까지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밸류에이션이 8.5배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의 어떤 괴리도가 항상 그 30% 이상 이렇게 30% 가까이 확대됐을 때는 반드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국내 연기금의 그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됐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괴리율 등을 좀 고려해 본다면 이제 외국인 매매 패턴과도 좀 연관지어서 그 바라볼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중장기적인 성격의 자금들은 충분히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G2의 경기 개선세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위험 자산으로의 어떤 글로벌 자금
이동이 이제 가셔야 될 조짐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뱅가드 ETF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매물 압력이 물론 있겠지만 이런 부분 등도 국내의 어떤 밸류 투자자와 중장기 성격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아마 빠르게 희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면 최근에 어떤 수급 불안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 늘어난 점, 이런 시장 흐름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조금 긴 호흡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내가 자신 있다 하셨던 분들 가운데 얼마나 트레이딩에 성공하셨을까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지금 4% 넘게 급락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렇게 전차도 멈췄고 순환매도 좀 뜸하고 대형주를 본격 사는 구간은 아직은 아닌 겁니까? 종합적인 전략 부탁드리죠. 네, 일단은 시장 우리가 표면적으로도 대형주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고요. 또 상대적으로는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수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월 시장은 1950선하고 2000선 사이 좀 밴드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시각에는 좀 변동이 없고 코스피 시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업종별로도 큰 특징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없는 가운데서 그나마 최근에 은행이나 보험 등의 금융업종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점이 좀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변해 주는 것이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점유 비중이 IT가 단연 1등이고요. 24%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은행 업종 하고 운수장비 업종의 순위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네요. 최근에 아마도 엔화 약세 우려 그리고 여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자동차, 오늘도 현대차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좀 조정폭을 좀 키우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인데 자동차 업종의 하락, 또 업종별 순환매 차원에서 은행 업종이 좀 상승하는 점 등이 맞물리면서 은행 업종 시가총액이 다시 두 번째로 이제 비중이 올라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코스피 시장이 좀 정체된 국면에서 삼성전자 하락에 따른 지수 영향력이 좀 커졌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업종이 이를 좀 상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뱅가드 ETF 기준지수 변경에 따라서 국내 주식 보유분 매도가 이제 꾸준히 진행이 될 텐데 지수 상황에 따라서 몇 해에 걸쳐서 대량 매도 하는 형태와 이제 꾸준히 매도가 출회되는 형태 등으로 이렇게 혼합되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뱅가드는 리스크를 이제 최소화하고 이 극대화를 위해서 아마도 매도 시기와 규모를 좀 탄력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급적으로는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나아 보이는데 그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1월 들어서는 기관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이제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중소기업 살리기 이런 점 등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중소형주와 또 코스닥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이런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익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 쪽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미국 시장이나 해외 증시들도 약간 기술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고 금일 이제 장 종료 후에 열릴 글로벌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주가 흐름도 좀 동향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소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국면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수가 우리 시장이 선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지만 1950하고 2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아마 저점을 좀 테스트하는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 쪽 내지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조정받은 대형주 쪽으로는 단기 대응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춘절을 앞두고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 쪽으로도 역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흔들흔들 아직까지 저점 테스트 구간까지는 안 왔는데 코스피가 방향을 못 잡았을 때는 좀 실적이 괜찮은 중소형주 쪽이 아직은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50 정도에서 바닥을 잡지 않을까 얘기 주셨는데요. 2주 만에 뵙잖아요. 사실 목표가 거의 근접했다가 약간 수익이 좀 줄어든 종목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오늘 종목 교체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네, 뭐 방송을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시점 등을 좀 놓치기가 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변화 없이 일단 유지를 하되, 일단 타이밍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한항공을 우리 관심 업종에서 좀 제외를 하고요. 관심 종목에서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으로 한번 교체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고요. 역시 현대차 그룹 판매 증가에 따라서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 주가 수준 지금 11,200원, 3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 주가 수준은 금년도 시장 예상 PER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 5배 이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PBR 역시도 0.7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제 현대차 그룹의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시장에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과매도된 상황이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유럽 쪽의 OEM으로의 매출처 확대, 다변화, 이런 부분들 가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로 체코 공장의 지분을 매각을 했고요. 또 독일 WM 유사 인수를 함으로써 유럽 고객을 좀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형 부품사들 중에서는 일단 해외 부분의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성장이 해외 공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성우하이텍의 안정적인 실적 또 이제 그렇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4분기 지분법을 반영한 순이익은 33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이제 각 증권사 레포트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의 어떤 실적 향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차 글로벌 판매량 증가가 전분기 대비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최근 들어서 금주 들어서 저점권에서 기관 쪽에서도 대량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 주가 수준에서는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선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직전에 저점권을 형성했던 1,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대한항공에서 성우하이텍으로 교체 매매 사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시장 1960선 위협받고 있습니다. 20포인트가량이나 밀리고 있는데 현대차가 4% 넘게 급락, 이에 기아차 모비스가 같이 2%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2% 가까이 빠지고 여기에 LG전자 등도 3% 넘는 낙폭을 같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전차가 무너지니 오늘 시장도 무너진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수익을 찾아야 될 텐데요. 일주일 정도 호흡 속에 수입이 보장이 될 만한 종목 저희가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죠.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먼저 펼칩니다. 자, 박현상 대리님의 옵트론텍 신고가 내고 어제 조정 종가상 오늘까지 추가 조정 받고 있습니다. 현대 수익률은 양호한데요. 이정복 대표님의 대한전선 드디어 해외 수주 모멘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관련 수주 땄다는 소식. 그러나 뉴스의 팔자 세력에 지금 약간 하락 반전되고 있고요. ELK는 오늘 추가적인 상승, 어제도 급등했었는데요. 에버다임은 그러나 어제 좀 급등하고 오늘 약간 조정세가 있습니다만 2 내지 3% 정도 플러스입니다. 역시 왕관은 우진 플라임이 쓰고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님, 우진 플라임이 단연 돋보이는 1등입니다. 네, 이기택 과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종목 뭐 급하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익 났다고 이제 빨리빨리 현금화 수익 실현할 종목이 결코 아니다 하셨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오늘까지 약간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거죠? 예, 뭐 일단 이런 조정이 있어야지 다시 재차 눌렸다가 가는 게 주식이니까요. 뭐 지금 현재 뭐 차트로 봤을 땐 서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회사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누워있는 바닥 형성을 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올해 뭐 삼성전자와 지금 현재 스마트폰 부품주들 중에서 케이스 업체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진 프라임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실적이 2배나 좋아졌는데 주가는 대략 7,000원에서 5,000원대로 빠진 종목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아직 뭐 실적이 또 1분기 실적 나와봐야 알겠지만 밸류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싼 구간이다. 역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신 목표가 거의 8,000원까지는 강력 홀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진 프라임에 만만치 않은 종목을 하나 더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예,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뭐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던데요.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뭐 결제주들 흐름이 다 동반해서 좋긴 한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유독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이제 인증을 하던 것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가 그런 쪽에서 더 이상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을 하려면 이제 본인 인증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지는 법 제도화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주민번호 대체 인증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산업이라든가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없었던 부분들이 업사이드 됐기 때문에 없었던 사업이 새로 생기는 그런 쪽을 좀 본다고 하면 상장사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사이버결제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사이버결제를 기관에서 매집해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110억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40억 정도 추가 영업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현재 110억에 플러스 40억 정도 되니까 약 40% 정도 영업이익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주식 주가는 싸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합리적인 소비 시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정권 말이 되면 유독 물가 상승이 뛰어납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정권 동안 계속해서 눌려있던 물가를 슬금슬금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밀가루 값 올라갔다고 해서 라면 값 올라가고, 사탕수수 가격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설탕 가격 올라가고, 소주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급 빼놓고는 다 올라가는 거죠. 이게 왜 한국사이버결제와 연관이 되냐라고 하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터넷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시즌이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려는 합리적인 소비자층이 늘어났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특히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온라인 쪽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거기다 합리적인 소비에 맞춰서 성장성이 부각된 데다가 주민번호 대체 인증 서비스까지 있으면 올해 실적은 보란 듯이 뻔하게 작년보다도 업사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목표 주가가 15,000원이었는데 16,000원까지 슈팅이 나왔었고요. 올해 목표 주가는 18,000원 재설정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 이제 매집해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홀딩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에 매입해서 18,000원까지 봤으면 좋겠다. 실적이 거의 담보된 기관도 관심을 보이는 한국사이버결제 가격대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 설명이었습니다. 1등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요, 1,000만 원에서 출발해 1억까지 한번 돈을 불려보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 하시는데, 우리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닉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닉에 대해서 탐방 직접 가시니까 어떻느냐 이 얘기부터 궁금한데, 프로젝트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현재 프로젝트 상황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현재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나가고 있습니다. 모베이스와 이렌텍 각 20%, 비중 크고요. 혹시 스마트폰 관련된 갤럭시 S4 관련된 부품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KMW, 펜엔터테인먼트, TJ미디어, 연희정보통신이 나머지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각 10%씩인데요. 자, 누적 수익률을 현재 맵에 가장 근접하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베이스로 40% 가까운 수익률. 사실상 오늘 16,000원을 찍었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인데요. 오늘 신고가 내고 나서 4% 넘게 지금 조정세 보이고 있고요. 이렌텍도 어제까지 신고가, 오늘 역시 4% 나란히 조정. 그래도 54% 수익입니다. KMW가 한 5% 정도 수익 나고 있고, 연희정보통신도 마찬가지 플러스이고, 펜엔터테인먼트가 어제 내 사랑 나비 부인 일본 수출 소식이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 약간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있는 듯합니다. TJ 미디어는 조용하지만 큰 마이너스 아니고요. 현재 추정 자산이 한 1,200억 정도, 1,200억? 예, 1,200만 원 정도 되니까 200만 원 정도 일단 돈을 벌어들인 셈이 됐습니다. 네, 자꾸 현대차 실적 얘기하다 보니까 돈 단위가 그렇게 됐네요. 예, 자, 하나하나 AS 좀 들어볼까요?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자주 나와주시니까 좋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지만 주가 자체가 강하게 90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모베이스와 이렌텍이 강하게 상승하다가 지금은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간 조정 구간에서 굳이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은 실적 내재 가치 대비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을 해서 목표가 구간까지는 우선까지는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여전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펜엔터테인먼트를 단방을 갔다 왔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드라마가 5개 이상, 최대 회사 목표치는 8개를 목표로 잡고 있고, 일일 드라마 1개, 주말 드라마 2개, 미니 드라마 2개, 이렇게 총 5개 정도까지는 이미 계약이 수주가 돼서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분에서만 올해 매출이 500억 정도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그 임대 수익 부분에서는 이미 8층을 제외한 전층이 임대가 나갔습니다. 올해부터 당장 20억 정도의 이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10억도 벌지 못하는 순이익이 10억도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임대 수익으로 해서 매년 20억 이상의 순이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작년 매출 대비해서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역시 좋은 가격으로 볼 수 있고,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KMW라든지 다른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도화하고 1분기 실적 기다리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상균 팀장님 사실은 화요일 날 엊그저께 오셔서 종목별로 아주 자세하게 AS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가름하도록 AS는요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정말 우수수 떨어지는 상당히 좀 우량해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편입 생각이 전혀 없으신지 궁금해요. 사실은 스몰캡을 잘 담아주시는 그런 달인이시긴 한데요. 예,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눌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 20%고 전체 종목 주식 포트폴리오가 80%입니다. 현금 20% 정도는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이라든지 실적 자체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자체가 포트폴리오 변화를 하면서 그때 다시 대형주라든지 스몰캡이라든지 신규 종목으로 편입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 시즌 완전히 끝나고 나서 대형주는 한번 선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실적이 지금 완전히 회오리바람처럼 불어오면서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지금 현대차 다 무너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1억 후보군으로 지금 좀 생각하시는 종목, 혹시 전일에 또 기업 탐방 갔다 오셨다는 어떤 제닉을 또 염두에 두고 오늘 오전에 제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어제 펜엔터테인먼트, 오늘 오전에 제닉. 예, 제가 투자하고 이 종목 시간에 오늘 같은 시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번도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기업을 탐방을 가거나 탐방을 안 가거나
HTS로만 보고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발로 뛰면서 그 해당 기업에 가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실사를 하고 나서 해당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면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합니다. 네, 제닉 어떻든가 요새 주가는 사실 좀 안 좋은데. 예, 차트를 보면서 제닉을 같이 간단하게 그렇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닉 같은 정고점이었던 6만 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내 실적 부진입니다. 국내 기존의 하이드로그 마스크팩 9,900원 하던 품목이 만원 이상대로 올라가면서 사용자들에게 반감이 되면서 국내 매출이 어느 정도 현저하게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이상으로부터는 다시 9,900원 정도의 특가 판매로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체적으로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약 1,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기대 시장치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2분기 이후 그 이후부터는 주가 자체가 탄력성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눌림목 구간까지는 매수를 가담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우리 김상균 팀장님께서는 성장주하고 가치주 이렇게 고를 때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지속적으로 뭐 핀터리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세 피트로스키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언급해드릴 투자 전략은 제이스 오노션스의 투자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성장주 전략과 가치주 전략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장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으로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1억 5천만 달러 이상인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S가 지속적으로 연속성, 즉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5년도까지의 EPS 성장성을 보면서 최근 4~5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SR 같은 경우는 1.5 미만인 기업을 접근하고 있고 상대 강도, 위 여러 가지 종목 가운데서 상위 50개 종목에서만 성장주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치주 전략입니다. 가치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당 현금 이름이 시장 평균 흐름치보다 초과할 수 있는 기업의 잉여이익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지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 평균 유통지수보다 초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가치주 전략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오너셔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전형적인 가치 투자의 방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전략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너무 어려워요. 처음부터 주식 자체를 또 너무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쉽게 자기가 이 CEO가 내가 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CEO라는 마음으로 가지면서 이 해당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실적을 벌어들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큰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예, 그냥 혹시 뭐 탐방을 못 가더라도 우리 김상균 팀장님이 또 직접 발로 뛰시니까 김상균 팀장님 포트 참조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결과물만 이렇게 엑기스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상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끌고 계신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끝으로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김상균 팀장님 포트폴리오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모베이스와 이렌텍 그리고 KMW, 펜엔터테인먼트, TJ미디어, 연희정보통신이 담겨져 있죠. 자, 모베이스와 이렌텍은 사실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신고가 치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수익률이 지금 신고가인데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자, 현재 평가손익으로 보셔도 좋고 수익률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렌텍이 한 120만 원 조금 못되게 돈을 벌어주고 있고요. 모베이스가 한 80만 원 정도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모베이스가 약 한 40%, 이렌텍이 50%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베이스는 만원짜리고 이렌텍은 한 5,500원 정도에 지금 매입이 되어 있는데 만원짜리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KMW가 한 5만 원 벌고 연희정보통신이 2만 원 정도 벌어주고 있지만은 펜엔터하고 TJ미디어가 조금은 갉아먹으면서 여기서 조금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지금 주식을 사서 벌어들인 돈은 약 한 200만 원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추정자산 보면 그렇죠.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평균 20%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가 자동차 완성차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부품주를 갖고 있다? 긴장하십시오. 지금 갑자기 부품주의 주가가 완성차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러나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